자, 1813년에 독립을 했다고 했고요. 독립 이후에 멕시코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는 틀리게 어떻다고 했어요? 미국하고 국정을 맡고 있어요. 이게 멕시코의 태생적인 슬픔이에요. 근데 한편에 요새는 멕시코에서 이건 태생적인 슬픔이 아니라 또 굉장히 자신들이 지정학적 이점으로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횡단으로 불법 유민들하고 미국 내에 있는 멕시코인들이 미국 내에 체류하는 멕시코인들이 공부에 붙이는 그 돈이 멕시코 전체 GDP 13%가 15% 차지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공부 송금하는 돈이 없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그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국경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좀 개방할까요? 멕시코 이민들이 아주 학기말이 하겠지만은 뉴욕을 한 데나 이런 쪽으로 이민자들이 막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 단속을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 심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심하게 할 때는 오히려 단속을 미국 경제가 막 호황이야. 불법적인 단속을 강화시킬까? 강화 안 시킬까? 강화시켜요? 강화 안 시키죠. 왜냐하면 경제가 호황이라는 거는 인프레를 야기하고 경제 호황이라는 건 임금이 올라가요. 항상 그 인프레를 잠재우려면 노동력이 부족해요. 공장에 들어가니까 저가의 싼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암묵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안 해요.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불황이면 어떻게 돼요? 국정 통제를 굉장히 강화해요. 미국 경제가 불황이면 어떻게 하냐면 또 미국에서 항상 미국에서 멕시코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반이민 정서가 붙기 때문에 경제가 불황이면 국정을 철저하게 봉사하려고 그러고 경제가 호황이면은 풀어주고. 그래서 국정을 철저하게 봉사할 때는 멕시코 정부가 항상 추억을 있고 호황일 때는 안 그렇고. 항상 국정 문제는 봉쇄 문제는 멕시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한 멕시코가 이 전쟁에서 자기 국토의 거의 절반 가까이 뺏겼어요. 멕시코 지식인들이 요새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출석부 어디니? 이거 학과가 안 나와 있어? 학과 나와 있는 출석부 없어? 내 출석부 전공 도인 나와 있던데 학과가? 수강생 면담을 받아오는 게 낫겠다. 강동학? 어디 있어요? 어떨까? 무슨 과야? 공작금 잘 알겠네, 그치? 그 질문이 뭐였지 아까? 질문이 뭐였어? 그치, 멕시코 지식인들이 동작과는 상관없다 지금. 멕시코 지식인들이 멕시코 국토 절반 가까이 뺏긴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21세기 현재. 좋아할까 싫어할까? 네? 잘 모르겠어. 김병주? 뭐 있어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모든 게 상식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멕시코에서 어마어마하게 송금이 나간다고 했죠. 멕시코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원래 자기부터 뉴멕시코, 텍사스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국정이 바뀌었죠. 어느 순간 멕시코인에서 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벌써 한 200년이 흘렀죠. 이들은 멕시코계지만 지금 완벽하게 미국 시민으로 전락했어요. 히스패닉계지만 원래부터 멕시코 땅이었던 미국 땅에 살면서 국경만 바뀌면서 미국인 애들이 됐던 애. 그렇죠? 있죠? 걔들 이제 후손들은 거의 완벽히 미국화 됐죠. 히스패닉계지만 그런 히스패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넜던 불법인자들 얘들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건너왔나 90년대 건너에 따라 입장이 틀려요. 보통 50년대, 60년대 건너왔으면 벌써 자기 2세, 3세, 자기 손자들이 미국 땅에 자라서 자기 손자들 만났을 때 60년대 실패이지만 스타로를 잊어버리고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쯤 넘어왔으면은 자기 아들들까지는 아직까지 스타를 할 때고 입장이 틀린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그래도 본국에 친척 입구 보내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얘네들의 후손들이 히스패닉들이 지금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투표는, 정치는 표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텍사스, 멕시코계가 50% 이상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뉴멕시코 같은 데는 70%, 텍사스 남부도 뭐 70% 이상, 캘리포니아 남부도 70% 이상 히스패닉들이 모든 시장하고 이런 데를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표에서 득표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지식인들 요새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들이 미국한테 뺏긴 땅을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해요. 트로이 목마죠. 미국 땅에 심어놓은 자신들의 트로이 목마라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이 땅 잘 뺏겼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잘 뺏겼냐? 미국 애들이 인프라 다 깔아주죠. 고속도로 깔아줘, 철도 깔아줘, 항만 깔아줘. 자기 멕시코에 그 땅이 속해 있었으면 결코 그러한 경제 발전을 못 이뤘을 텐데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잘 깔아주고, 거기서 또 자기들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고, 멕시코에서 불법인들이 계속 동나가고 있죠. 그 돈으로 홍보를 해주고, 멕시코인들한테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그 땅에서 전부 남부 미국 쪽, 남서부 미국에서 제공해 주니까 굉장히 오히려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고,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에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뭐라고 불렀냐?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이 앞마당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미국은 유럽, 프랑스나 영국이 하는 식민지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만은 자기 앞마당으로 차지하려고 했었고요. 명백한 운명론을 주창했다고 했죠. 명백한 운명론이 뭐였죠? 라틴 아메리카는 자치 능력이 없으니까 뛰어난 자치 능력, 민주주의 능력을 가진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이들을 도와서 민주주의를 키워 좁혀줘야 된다. 명백한 운명론이에요. 자신들이 이들이 경찰이 돼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게 명백한 운명. 이게 뭐였냐면, 여기 명백한 운명의 요지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개입을 합법한 거예요. 유럽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도 유럽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 단 얘네들도 라틴 아메리카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청명한 거였고, 또 지속적으로 미국 멕시코 땅을 잠식해 들어가고요. 그런데 미국이 처음부터 이게 산타나 장군, 저번에 그 산타나 장군 멕시코의 독재자였어요. 독립 이후의 초창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대표적인 까우디오, 책에도 나왔죠. 까우디오의 전형 중에 하나인데, 정말 가부장적인 권위로 멕시코 땅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정부패 축제하고, 이게 하나의 전형인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채 국가 많은 1, 2, 3위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도 한 80년대까지 거기서 상수하게 했어요. 한국 부채를 갚았죠. 라틴 아메리카 부채가 많은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부채를 안 갚으려고 그래요. 부채를 안 갚으려고 그러고, 월드뱅크나 이런 데 미국이 주도하는 부채를 안 갚는다고 해도 뭐라고 크게 말을 못하고, 라틴 아메리카 애들도 할 말이 많은 게, 첫 번째, 부채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안 갚는다고 디폴트 해버리면 월드뱅크나 이런 데 골치 아파지니까는 항상 그 이자를 삭감을 해줘요. 또 얘네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어차피 얘네들이 우리한테 그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은 다 월스트리트에 저장돼 있지 않냐고 흥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도 부정부패하고 미국한테 점령당하고 해도 부정부패한 거는 전부 은행에 어디다 묻어놓나? 미국 은행에 돈이 들어가요. 멕시코도 7년 현재까지 7년 단임이에요. 무조건 7년째 대통령이 물러나요. 자, 그럼 7년 동안 축제해서 항상 멕시코를 마타도르하고 7년 단임으로 끝나면 후임 대통령이 반드시 전임 대통령을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매장을 해줘요. 그 7년 단임제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7년 단임제 멕시코 굉장히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한국의 5년 대통령 단임제하고, 처음에 한국도 80년대 7년이었죠. 멕시코가 똑같이 7년이었고 지금 5년 단임제인데 비슷해. 그 멕시코처럼 한국 생각하면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켜요. 후임 대통령은 대부분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한국하고 틀린 건 한국 망명을 안 하고, 또 후임 전임 대통령이 이렇게 축제는 멕시코처럼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하면 어마어마하게 축제하는데, 그 축제한 돈을 다 어디로 가냐?
미국 은행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서 남미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한 부채가 들어와. 한국 부채 들어오면 그래도 이게 인프라 투자에 섞이고 뭐 대행건설, 항만건설, 도로건설 쓰는 라틴 아메리카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 부채하면은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전부 인망이 포켓이 돼요.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 아직 인프라 건설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고속도로 안 가는 데가 많고 안 돼요. 전부 인망이 포켓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가냐? 미국 은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인 게 미국 은행에서 그 월드뱅크 같은 데 미국 은행은 아니지만 결국 미국이 컨트롤하는 데니까 돈을 빌려서 남미에 들어오면 결국 그 돈은 다시 정치 지도자의 주머니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 미국 은행으로. 완벽한 순환 구조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하는 게 결국 그 돈을 내리 다시 갖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왜 갚냐. 그래서 배짱에 부린 이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유럽이요. 우리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 얘들도 라틴 아메리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력이 있을 때였어요. 이 당시 1860년대는 미국이 남북전쟁 끝난 직후였을까 뭐 그랬을 거야. 아직 미국이 세계 국가로 성장하기 전이에요. 따라서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럽이 개입을 안 할까? 해요. 힘이 있을 때 얘기지 힘이 없는데 나중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은 다시 개입하죠. 정말 바보 같은 정치는 뭐냐면 힘도 없으면서 미국 바지가랑이 잡지 말자고 그러고 중국에 매달리지 말라. 힘도 없는데. 그렇죠? 힘도 없으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 힘도 없으면서 뭐 유럽이랑 자기들한테 개입하지 말라. 우리도 니네들 개입하지 말라 해봤자 무섭지. 힘이 없는데. 결국 개입해요. 나폴레옹이 개입을 합니다. 나폴레옹 3세가 멕시코를 침입해요. 이 당시 나폴레옹 3세가 인도 차이나를 점령했고요. 베트남이랑 전부 식민지가 됐죠. 미국 남부군과 연합해가지고 그 내전 때 남부군과 연합해가지고 멕시코를 침공하고 결국은 무슨 부상했으냐면 멕시코의 대농장 건설하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이 이기면은 멕시코하고 미국 남부하고 붙어있죠. 그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남부군도 북부군한테 밀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남부군도 예산의 계획을 끌어들인 거죠. 남부군과 프랑스가 연합을 한 거고 북부에 대항했고 근데 남북전쟁에서 북부군 승리하면서 계획은 무산됐어요. 이 계획은 무산됐는데 어쨌거나 남북전쟁의 와중에 미국이 힘이 나눠지니까 1860년 1월 프랑스군이 베라크루스에 상륙해요. 멕시코군 항상 전투에선 승리해요. 전쟁에선 져요. 푸에브라 전투에서는 승리해요. 조그만 전투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멕시코가 전체가 다 축제에 빠졌지만은 결국 전쟁을 패배하고요. 자, 이 당시 멕시코가 어떤 사회였냐? 자유당과 보수당이 대립하던 시기인데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독립 이후에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보통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항상 자유당과 보수당이 라틴 아메리카 모든 국가에 대립해요.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누구한테 지지 기반을 둘까요? 대지주들. 자유당은 어디에 지지 기반을 둘까요? 상인들. 그래서 이 자유당과 보수당들이 뭐 메스티소나 인디오들의 인권을 보여주는 그런 당이 아니라 자유당은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수당은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요. 자, 그러면 항상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20세기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문제였던 게 중앙 집권이냐 연방주의로 가냐 항상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자유당은 상인들이 중심이 된 자유당은 중앙 집권 체제를 찬성했을까요? 연방 국가를 지창했을까요? 중앙 집권. 이유 생각해봐요. 남부군과 북부군. 남부군이 주창했던 게 중앙 집권이에요, 연방주의예요. 공주가 있죠? 완벽한 자치. 남부군. 남부는 뭐예요? 농장이죠? 목화 농장. 북부는 뭐예요? 공업화죠? 상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공업화되어 있고. 결국 남북 전쟁도 공업화된 북부와 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가 부딪힌 거예요. 이미 미국도 산업혁명 사회에 들어갔고 이미 그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 체제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고 겉으로는 노예 해방이지만 그 뒷면에 그게 있었고 북부는 연방이 해체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남부는 대폭적인 자치론이었고 마찬가지예요. 그
상인들은 항상 상업 활동을 하려면 중앙 집권을 원해요. 항상 간접화의 국가가 중상주의죠. 중상주의를 이루려면 영국의 동인도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강력하게 그 국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원만한 상공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인들은 항상 자유당은 중앙 집권, 보수당, 대지주들은 자기 땅에 기반을 두고 있죠. 중앙 정부에서 자기 땅에 터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은 항상 철저하게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래서 보통 보수당, 대지주가 된 보수당은 뭐예요? 연방주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당과 보수당, 상인과 대지주,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이냐, 연방주의냐, 느슨한 연방주의로 가냐, 이게 항상 나타나니까 독립주의의 문제가 됐고,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후아레스의 자유당, 그래서 후아레스를 지지하는 자유당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 상인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변호사나 공부를 열심히 한 엘리트들.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지주들. 항상 이게 끊임없이 대립을 했고요. 시원하게 싸워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대사가 다음 주 원료로 오겠지만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자유당과 보수당이 대립해서 몇만 명이 내전에 죽었어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50년대까지도 내전이 있어가지고 자유당과 보수당이 대립으로 몇만 명이 죽었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유당과 보수당이 대립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뭐 정적을 암살하고 많은 대립이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서로 자유당과 보수당이 합의를 봐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사이좋게 서로 대통령을 나눠 먹습니다. 콜롬비아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고, 어떤 국가는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그 와중에 쿠데타가 생기고 나눠지는데, 멕시코는 또 사실 프랑스의 힘을, 외세의 힘을 빌려요. 나라꼴이 아름답죠. 국가가 힘이 없으면 항상 외세의 힘을. 보수당이 멕시코를 차지하려고, 보수당과 자유당이 누가 멕시코의 헤게모니를 잡느냐 싸우다가 보수당이 프랑스와 결탁해요. 대지주들이 프랑스와 결탁해요. 나폴레옹 3세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왕정 국가를 수립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요. 나폴레옹 3세가 누굴 데려오냐? 여러분들 합스부르크가 왕 처음 했죠? 기억나죠? 합스부르크가 그 스페인의 카톨릭 양왕의 손자가 바로 합스부르크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스밀리안 황제를 보수당과 연합해가지고 멕시코의 왕으로 세워요. 이 왕은 누구예요? 프랑스와 보수당이 꼭두각지였어요. 그런데 확인해보세요. 이게 막시밀리아노 황제인데 부인이었고, 이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어요.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이름 들어봤어요? 프랑스 혁명 때의 앙뚜아네트처럼 이 여자도 거의 사치의 급이 달렸어요. 사치의 급이 달렸고, 멕시코 민주민이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이 여자가 배그 했던 거는 유럽에서도 내 사촌들은 다 유럽이 왕이 됐는데 내 남편은 왕이 못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했고요. 나폴레옹 3세를 찾아가서 엎드리면서 우리 남편한테도 왕자리 하나 내려달라고 굉장히 구걸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의 목표는 사치와 향락과 왕비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어떤 성격이 알겠죠? 이 남자는 사실은 왕에 관심이 없었어요. 합스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왕족이었고 돈은 많았고 그냥 일치 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 마음 편하게, 다시 말해서 리버럴 했다는 거예요. 리버럴 했어요. 리버럴 했어요. 리버럴 했는데 멕시코의 왕이 되기가 싫어했어요. 멕시코 편을 하나도 못하고, 근데 부인이 강압으로 거의 부인이 바가지 엄청 긁었대요. 매일 멕시코 가라고, 왕이 되라고. 왕이 돼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후아레스예요.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인디언인데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아직까지도 후아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라스비다스 후아레스.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인디오죠. 이 사람은 인디오니까 전형적으로 굉장히 농노처럼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워낙 똑똑했대요. 자기 힘으로 대학을 가고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어요. 자, 한 가지. 돈 많은 집안에서 맺힌 게 없이 산 사람과 정말 가장 빈민가보다 더 못한 농노 같은 데서 자기 힘으로
대학에 가서 변호사 된 사람 누가 더 강할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거의 사람 취급도 못하던 4등 시민 인디오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거의 나타나니까 인도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아마 대학 들어가서 변호사 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자유당의 당수가 돼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했고 이 사람은 모든 역량을 잘 맞춰요. 그 정치들을 타도 막시밀리아노로 이 사람을 타도하는데 기치를 내세우니까는 멕시코 국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든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거와는 동의해요. 외세를 배척하자는 데는. 그래서 슬로건은 멕시코의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 타도 막시밀리아노, 타도 프랑스, 나폴레옹 3세, 타도 합스부르크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자가 사치의 극을 달렸을 때 멕시코 민중들을 저주했어요. 이 여자를. 하지만 멕시코의 대지주 부인들은 돈이 많죠? 이 사람이 우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최신 유행은 무조건 갖다가 입어요. 이 여자가 그거 입고 오는 거는 멕시코 상류사에서 발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패션계의 아이콘이었고 멕시코의 대지주 부인들은 하는 게 상류층에서 이 여자 따라하기가 지상 과제였고 향락이 그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민중들은 더 멀어지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사람은 정말 돈 많고 평화롭게 리버럴하게 정치적인 야심 없어요. 리버럴했던 정치적인 야심도 아무런 없어. 그래서 자유주의적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영입했어요? 보수당에서. 근데 이 사람 사고방식은 어때요? 자유적인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후아레스는 무슨 당이에요? 자유당이에요. 왕이 심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동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거의 최대한 이용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적으로 삼고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건 지상 과제를 자신이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멕시코 민중 천박한 것들, 아래 것들 상대도 했는데 이 사람은 멕시코 민중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떻게든 멕시코 민중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판별하게 돼 있어. 자신의 뿌리가 보수당이고 대지주인데 민중을 사랑한다? 인간적으로는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 된다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반드시 팽당해요. 자신들이 정치적 이상 실현할 방법도 없어. 조직을 완화시켜. 자, 그런 이상을 갖추니까 자신이 뿌리였던 보수당 대지주가 이 사람을 동조할까 안 할까요? 동조 안 해요. 대지주가 원하는 거는 최대한 메스티소 인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자신들이 인도에 들여서 못된 소리 저들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를 삼아주지 않는 게 그리고 왕이 그걸 보호해주는 게 보수당이 이 사람을 왕으로 예세운 이유였어요. 그런데 인디오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해. 메스티소, 멕시코 민중에 대해서 동조를 해. 보수당이 등을 돌리죠. 그럼 유일하게 이 사람을 지탱한 건 누구였냐? 나폴레옹 3세였어요. 프랑스 왕을 이 사람 왕을 세우죠. 보수당이 왕을 세울 때 보수당은 갈라섭니다. 보수당은 삐걱거리기 시작해. 자, 후아레스 이노의 동조에서 자신이 영입한 보수당과 마찰해요. 나폴레옹 3세가 실각하니까 정치적인 감정이 없어. 자기가 이상적으로 동조했던, 자기가 심정적으로 동정심을 느끼고 흠모했던 후아레스는 자신이 지상의 적이죠. 보수당하고는 이미 마찰이 생겼죠. 나폴레옹 3세까지 실각을 하죠. 자신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지켜줄 물리적인 구설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후아레스한테 져요. 후아레스가 이 사람을 총살하고 명령을 해요. 자신이 너무 좋아했던 후아레스한테 총살당합니다. 이 부인은 어떻게 했냐? 멕시코 이미 나폴레옹 3세가 실각하고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 먼저 프랑스로 돌아가요. 도망가요, 유럽으로. 그리고 자기 남편을 지켜줄 군대를 보내달라고 호소해요. 당연히 안 지켜주죠. 남편이 총살당했다는 걸 듣고 나서 죄책감이 기다려요. 남편이 그렇게 가기 싫었었는데 자신 때문에 갔죠. 그리고 같이 돌아가자고 했었는데 도망가자고 했었는데 남편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아서 멕시코를 위해서 자기는 싸우겠다고 했어요. 후아레스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싶었어요. 후아레스가 대통령이 되는 걸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연히 후아레스가 듣질 않죠. 자, 정신 착란을 일으켜요. 평생을 독방에서 근데 80몇 살에 죽어요.
1963년인가 남편이 살해를 하고 1920년인가 30년에 죽죠. 스스로 80몇 살에 정신병자가 되면은 오래 사나봐. 후아나라 로카도 한 80몇 살 살았으니까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방에 촛불을 끄는 거를 항상 불을 켜놓고 잤다고 해요.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에 휘날리면서. 자, 어쨌든 나폴레옹 3세시가 인저 베니토 후아레 이 사람이 나치 아메리카 최초로 인도가 대통령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유지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드디어 보수당을 물리치고 자유당이 집권을 해. 그러면 정권을 유지했을까요?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정권이 유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유당과 보수당이 대립하지만 자유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오래 간 적은 없어요. 왜? 독립투쟁 당시에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독립이라고 했죠? 대지주의 이익을 위한. 대지주가 독립 과정이 어떻게 돼? 군사력을 갖게 된다고 했죠? 군부와 결탁을 하죠. 자유당이 집권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큰 군사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곳곳의 대지주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여전히 지방 곳곳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강압적으로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들이 군사력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해제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멕시코의 그 다음 독재자는 누가 되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디아스였습니다. 이게 강하게 생겼죠? 전형적인 독재가의 모습을 가졌고, 원래는 후아레스의 부관이었는데, 뭐였냐면 결국은 군사력을 가진 군사 지도자였어요. 전형적인 까우디오의 대표자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멕시코의 모든 걸 통치해요. 그러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세웁니다. 디아스가 독재 정권을 시작해요. 무려 35년 동안 집권해요. 강압에 의해서 정치 안정을 해요. 라틴아메리카는 항상 자유당과 보수당이 싸우다가 독재자가 등장하면은 비로소 그 모든 정쟁이 묻히고 독재자가 모든 정적들을 없애요. 말에 안 되는 사람 살해시키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독재자가 원하는 건 연방주의 국가일까요? 중앙집권일까요? 중앙집권이에요. 독재자가 등장하면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더 이상 연방주의를 가려는 그런 논의가 끝마치면서 중앙집권한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독재자가 생기면서 하나 라틴아메리카가 좋은 게 국가가 수많은 자잘한 국가를 쪼개지는 게 방지가 돼요. 그래서 중앙집권으로 국가 체제는 안정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안정이 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아르헨티나 국토가 어마어마하죠. 멕시코 국토가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지역별로 지주가 있는데 그 많은 지주들이 요구를 물리치고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요. 강압에 의해서. 그리고 더 이상 그 조그만 도시를 국가로 독립하려는 움직이냐 아니면 연방주의가 가서 각 주의 대폭적인 자치권을 주자는 주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 모델을 세워요. 중앙집권에 의해서 일치된 국가 체제로 나아가기 시작하려니까 국가가 안정이 되면 외자 유치가 가능해져요. 국가가 안정이 안 되면 외자 유치가 안 돼요. 어느 외국을 미쳤다고 국가가 안정이 안 되는데 돈을 투자하겠어요. 정치가 안정되고 중앙집권을 하니까 성공적으로 외자 유치가 돼요. 경제 발전이 이거예요. 어떤 모델이냐? 독재자가 전문 관료를 분배합니다. 전문 관료를 기용해서 그 전문 관료가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 경제 관료가 발전시키는 경제 현상은 동일해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타나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뭐냐?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부분을 도태시키는 거야. 그 경쟁력이 있어 없어? 얘가 없다면 얘는 바로 도태시키는 거야. 이 100명 중에서 상위 30% 시험에서 상위 30%의 모든 장학금을 집중하고 모든 국가의 부를 독점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를 시켜주고 나머지 하위 30%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그리고
도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학생한테 비교했는데 경제 부분이 학생이 아니라 상위사들한테 국가 보면 어떤 부분은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까? 반드시 경제가 발전해요. 반드시 100% 경제를 발전해요. 할 수밖에 없어. 경제 호황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발전한 부분은 선택된 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제 발전 혜택을 누리고 도태된 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혜택에서 소외가 돼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이게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해요. 근데 이 모델이 제3세계 개발 독재 국가들이 모델이 돼요. 20세기 초중반까지 이 모델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연구한 모델이 됐어요. 간단하게 한국에서도 각종의 개발 독재 생각하면 1960년대 한국에 자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죽하면 돈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특히 일본에서 그 한일 그 협상통에서 돈을 들여 들어갔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자가 유치할 때도 없었고 요만큼 외자 들여와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에 돈을 끌어들고 미국 원자 받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죠. 한국이 취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경쟁력 있는 산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가. 그래서 재벌이 태어났고 재벌 기업이 육성해서 중화학을 육성시켰고 딱 이 정책을 생각하면 돼요. 그 정책이 언제? 바로 19세기 말에 멕시코에서 시행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한국도 어때요? 사회적인 갈등이 있죠?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후 많은 제3세계 개발 독재국의 모델이 있습니다. 20세기 때까지 초중반 때까지 부의 분배에 실패해서 하나의 라틴 아메리카 이 패턴이 반복돼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항상 독립 이후에 자유당과 공산당을 하다가 결국은 독재 정권이 등장해서 정치 체제를 안정시킵니다. 연방 독립에 대한 모든 의지를 꺾어버려요. 국가가 안정돼요. 국가가 스테이블 하나의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서 개발 독재가 일어나는데 개발 독재가 어떠냐? 경제 관료, 전문적이 있는 경제 관료를 등용해서 이들에 의해서 경제를 발전해요. 의자를 유치하고 의자 외국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소외받은 계층이 생기고 소수만 이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경쟁이 생겨나는데 이 개발 독재에 대한 반발로 항상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여기서 또 포퓰리즘이 생겨나요. 부가 평등하게 분배가 안 되니까 반발로 선택과 집중하지 말라. 골고루 분배를 하자. 이 얘기가 나와요. 복지 혜택을 늘리고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성장을 보다는 분배를 우선은 뭐가 들어요? 사회주의 정권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는 그 페론 정권 같은 정권이 들어서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요. 심지어는 군부가 집권해도 포퓰리즘 정책까지 펴요.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 독재 정권 때보다도 더 못 살게 되고 국가가 쫄딱 망해요. 복지 정책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부 누구 부담이에요? 세금 부담이야. 무상등록금 실시해요. 아르헨티나 국민은 모두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들어왔잖아. 그렇잖아. 그럼 반값 등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돼요. 반값으로 처음엔 그 다음에 반값으로 하면 더 요구가 커지고 무상으로 혜택 전부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 부담이 일어나고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외채를 끌어들여 막기 시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세계 1위부터 몇 위까지는 전부 세계에서 가장 국채하니까 어디 라틴 아메리카가 시작이 됩니다. 포퓰리즘과의 전형이 돼요. 그 원인을 알겠죠? 항상 이 개발 독재에 대한 반발이에요. 개발 독재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구성시킵니다. 하지만 분배는 실패하고요. 자, 부의 분배가 실패하니까는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 장기 집권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겠죠. 틀림없이 똑같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 장기 집권에 반발이 생겨서 이 사람이 장기 집권을 조직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갈등이 1910년 멕시코 혁명으로 돼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혁명이 일어나요. 바로 뭐다? 독립위의 멕시코 혁명이에요. 멕시코의 3대 혁명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 그 다음에 일어난 쿠바 혁명, 1970년대 말에 일어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요 세 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표적인 혁명인데, 그 혁명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문제점, 소수에 집중된 부의 편중의 문제 상속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은 쿠바 혁명밖에 없습니다. 멕시코도 미완의 혁명이에요. 겉으로 성공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실패한 미완의 혁명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일단 멕시코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디아스가 또다시 재선을 하려고 하니까는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혁명이 발생해요. 디아스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부의 분배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말미암아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자, 혁명이 일어나니까는 이 디아스는 미국으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냐? 마데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유한 성격이었어요. 격동기에 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고생해. 지도자가 사람 좋고 인격이 후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이 정치인 되면 정말 이상적일 것 같지? 결정을 할 때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면 이 사람 말 들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니까 그 사람 좋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한 정치적인 비전을 내지 못하면요, 사회적인 혼란만 가져오죠.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 출신이 대지주예요. 대지주에다 또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대지주인데 변호사 똑똑하기까지 했었어요. 엘리트죠. 지주면서 변호사야. 그런데 이 사람도 이상주의에 빠지죠. 첫 번째, 여기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운명이 죽어요. 총 맞아서 죽어요. 이 사람 마데로가 대통령 취임했는데 이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대지주면 엘리트예요. 변호사로 대학 교육 받고 하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를 꿈꿨어요.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사를 꼽았어요. 대학에서 어줍잖게 대주주면서 그 대학 교육이 받으니까 계몽주의부터 뭐 상권 분립,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권이 분리가 돼야 되고, 언론의 자유, 멕시코를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싶어 했어요. 대지주면서. 이게 또 이 대지주야.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꿈꿔. 그러면 같은 대지주가 그걸 좋아할까 안 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아스테카 제국, 멕시코에 뿌렸던 아스테카 제국도 전제 국가였어요. 스페인 부활령 시대부터 내려온 전제 국가였어. 철저하게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전통이었는데 이거를 멕시코 역사상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타파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도입하려고요. 언론 자유 확보, 의회 행정부를 비판해서 독립권한 거, 상권 분립이죠. 의회 행정부, 사법부가 시민들의 정당 결성을 허용해요. 그런데 굉장히 듣긴 좋지. 이 사람이 말하는 시민들이라면 어딘가에 누구 얘기예요? 대지주나 엘리트들, 보수당과 자유당에 속한 상인들이나 변호사나 아니면은 대지주의 이익이었어요. 멕시코사 인도의 인권은 아니에요. 그들의 인권을 위하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대농장을 개혁해야 돼. 대농장이 뭐라고 한다? 아시엔다요. 아시엔다가 스페인어는 H를 발음 안 합니다. 이 대농장을 개혁해야 되는데 대농장은 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본인도 대농장의 지주였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또 배웠다 이거야. 그래서 대학 교육 받았으니까 기본적인 뿌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채 언론 자유, 상권 분립을 하려고 해. 그럼 같은 동료인 대지주들의 지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면서 일반 민중의 지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말만 변질을 해요. 결국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혁명 1기는 디아스를 쫓아내고 디아스 그 마데로 대통령을 취임시켜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상과 현실을 따로 노니까는 어때요?
결국 우에르타 장군에 의해서 이 사람 대통령 죽여요. 마두로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이 취임해. 그러니까 혁명이 2기로 들었어요. 왜? 우에르타 대통령이 마두로를 죽여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 근데 디아스 독재 정권을 물리치려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에르타 장군이 자기가 독재를 바뀌네. 그러면 혁명 2기는 또 어떻게 되냐? 이 우에르타 영방 정부군, 우에르타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우에르타 대통령 영방 정부군과 혁명군이 대립을 해요. 혁명군은 세 개로 나눠 쭉 선거에 따라서 첫 번째 헌정수호파, 지방의 상류층, 지방의 대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까란사 장군과 까란사와 북부군, 판초비아 북부군과 남부군이 대립, 세 곳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처음에 이 세 사람 집단이 연합을 해요. 3기가 되면은 결국 우에르타를 몰아내고 3기가 결국은 우에르타 대통령을 몰아내는 순간에 혁명군의 내분이 발생해요. 자 보세요. 전혀 성격이 다른 세 집단 간에 연합해가지고 우에르타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해 혁명과 연방군 우에르타 대통령을 물리치니까 혁명이 상기가 들어가. 그때는 결국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혁명의 과실을 누가 차지하냐? 이쪽에서 차지해요. 이 사람들이 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 두 세력을 척파하고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을 만들어서 21세기 초반까지 70년이 넘게 멕시코를 지배합니다. 멕시코는 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운 제도혁명당이 이름은 제도혁명당이에요. 혁명을 제도화하죠. 70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해요. 그래서 만든 게 7년 단위입니다. 혁명의 과실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려면 연임을 하면 안 돼. 7년 단위만 한다면 현재 물러나야 돼요. 멕시코는 이 정권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80년대 전두환 12 사태 이후에 한국도 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실탄이 일어나면 서로가 대통령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싸우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대통령하고 다른 연결도 사이좋게 이 체제예요. 대신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맞는 식으로 정치로 밀당을 시켜. 안 그러면 어때요? 전임 대통령이 남아있으면 후임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이상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항상 마타도로식 정치라고요. 실명 임기 끝나면 후임 대통령은 반드시 전임 대통령의 모든 비리를 스캔들을 파헤쳐서 사회적으로 밀양시켜요. 후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은 도망가요. 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물론 돈은 미국에 채워놔야 되겠지만 좀 성태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인데 잠깐 여러분들 영화를 볼 거예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 멕시코 혁명을 잘 이해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PPT 나온 내용인데 다는 안 보고 중간중간에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에도 잠깐 언급은 되지만 멕시코 혁명이 하나 기여했던 점이 있어요. 멕시코인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을지 안 됐을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영화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잡고 했어요.